안녕하세요. 근양효입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오늘은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뭐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코스피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2400포인트를 찍고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요. 2024년 11월 기준으로 2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떨어졌냐라고 보면은 불과 7월 달, 얼마 전이죠? 7월에만 해도 2900포인트였거든요. 2900포인트였으니까 2900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벌써 한 500포인트가 빠졌네요. 게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2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2400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7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언제부터 올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부터 올랐거든요. 이때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저점이 얼마였냐면은 2200포인트였습니다. 2200포인트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때 시점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안 좋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당시만 해도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11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하 할게 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때는 좋았습니다. 자, AI 시대에 삼성전자도 뭐 잘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외국인도 주식시장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저점이었으니까 그 전에 또 안 좋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저점은 2100포인트에서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때 시점도 정확하게 1년 전이었던 2022년 10월 달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이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정말 기억이 많이 나는 날이었는데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엔화가 150엔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화 망한다, 일본 망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때만 해도 금리를 막 50bp씩 인상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트윗을 날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우리 금리 50bp 아니고요. 25bp씩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주가의 저점이었고요. 사실 코스피는 이때 이후로 겨우 300포인트 오른 것에 불과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 2배 올랐습니다. 이때 이후로 정확하게 2배 상승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달은 글로벌 증시의 저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때 저점을 형성했냐라고 보면은 2021년 6월 달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6월에 기록했던 주가 지수는 무려 3300포인트였습니다. 당시 뭐 동학개미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진짜 모든 것이 희망에 섞여 있는 그런 우리나라다, 진짜 좋다, 현대차도 애플이랑 같이 뭘 한다고 하고 뭐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이 고점이었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올라왔는지를 보면요. 이때 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500포인트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2020년 3월이었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정확하게는 145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2021년 6월에 3300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거죠. 진짜 많이 올랐죠. 이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1년 반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정말 좋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타깝게도 이때 여기서 빠졌을 때도 마이너스 30% 이렇게 올랐을 때는 그래도 플러스 12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정말 요동을 쳤었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코스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의 주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저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때의 주가의 수준이 900포인트였어요. 당시는 2009년 3월이었고요. 2009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자본주의가 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도 다 적자가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은행들이 적자가 났는데도 은행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버냉키가 우리 이제 QE 돈 풀기 할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11년 5월 달까지 2200포인트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때도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네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없었냐면요. 2200포인트를 한번 찍고 나서는 그대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2017년까지 6년 동안 코스피는 공포의 박스피를 기록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유였는데 어떻게 2000포인트가 됐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아는지 2000포인트를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오면 올라오고 이런 아주 좁은 박스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려 6년이란 시간 동안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오릅니다. 2500포인트 근처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빅테크들이 서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야 빅사이클이 왔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오고 회복하는 듯 하다가 코로나를 맞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20년 동안의 역사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 주가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수 있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가가 2400포인트인데요. 이 2400포인트가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괜히 많이 빠졌다, 어쨌다 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정도의 주가는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뭐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밸류에이션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밸류에이션 방법은 PBR이라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기업의 이익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PER로 하면 안 되고요. PBR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PBR의 함수는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요. 자, ROE를 COE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PBR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 회사에 지금 돈이 100억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 회사를 사실래요? 이거 제가 그냥 팔게요. 다 팔 건데 얼마 주실래요?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죠. 100억이 있어? 그럼 참 얼마를 줘야 되지? 이런 고민 들죠? 내가 지금 순자산이 10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100억이 있는데 아니 뭐 은행에 놔둬도 되고 뭐 나스닥 사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돈을 이 정도 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냐? 내가 그 회사를 사는 데는 이 정도는 벌어줘야지 라는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코스트 오브 에쿼티, 즉 다시 말하면은 요구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요구 수익률은 언제 높고 언제 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니, 이 호소기를 못 믿겠다. 그러면은 야, 금리 더 내놔라. 이자를 더 내놔. 너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아니라면은 좀 더 낮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HS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100억으로 한 해 동안에 10억을 벌었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ROE. 내가 100억으로 10억을 벌었으니까 ROE는 1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깐만. 내가 HS 아카데미한테 한 10% 정도 요구했는데 10% 정도 벌어? 그럼 괜찮겠다. 그러면서 100억의 가치를 인정하고 HS 아카데미를 살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COE, 요구하는 수익률만큼 ROE를 받게 되면 PBR은 몇 배가 되냐면요. 1배가 됩니다. 자, PBR이 1배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코스피의 PBR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2009년 3월에는요. 코스피의 PBR은 놀랍게도 1.5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5배? 괜찮네.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돈을 잘 벌어주고 있구나. 땡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요. 놀랍게도 1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1배라면 코스피의 PBR은 그냥 계속 1배였어요. 물론 이때 잠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 없고 이때 내려가긴 했지만 올라가긴 했지만 잠시였던 거고요. 계속해서 1배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확하게 2022년부터는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코스피의 PBR은 0.8배 수준인데요. 자, 이 0.8배 수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하는 수익률보다도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거밖에 못해? 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이야기는
그만해라. 야, PBR이 지금 한 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고 앉았냐. 그만해. 아유, 이제 됐다. 이제 수고했어. 그만해.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애플의 PBR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ROE.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해 보면 ROE가 무려 160%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100억이라면 매년마다 160억씩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애플은 COE도 굉장히 낮아요. 아유, 뭐 애플인데 뭐 괜찮겠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COE는 아마 요구하는 수익률 자체가 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애플의 PBR을 계산해 보면요. 대충 60배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PBR은 0.8배라는 거죠. 해도 너무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돈의 주인이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만해라. 됐다. 이제 그만해. 됐어.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고 코스피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PBR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ROE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은 이익이 늘어나야 돼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할 때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하연 같은 행동을 하는 회사한테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시겠어요? 사실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PBR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우리가 기록했던 PBR 0.8배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는 그만하세요. 배당이라도 좀 주시든가요. 자사주라도 좀 매입 소각하시든가요. 그래서 ROE를 높여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또 있지만 조금 그래도 믿을만하다. 라는 회사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0.8배가 아니고 0.7배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누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피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PBR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의 현 주소를 설명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과거에는 QE를 통해서 혹은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의 저점이 형성이 됐다면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이거 한번 낮춰봅시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투자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PER 다이어리를 이번 주말까지 연간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잘 준비해놨습니다. 정말 고급 다이어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진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만든 다이어리니까요. 이번 주말까지 연간 구독 신청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꼭 신청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